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내용에 이어서 나머지 표층순환에 대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표층순환의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름들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표층순환의 경우를 크게 열대순환, 그리고 아열대순환, 그리고 아한대순환으로 크게 세 가지 순환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표층순환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해류가 예를 들어서 뭐 남적도 해류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남동무역풍이죠. 그리고 뭐 북태평양 해류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편서풍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러한 해류들이 나타났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남극순환 해류는 극이라는 말이 붙어서 극동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이 붙어서 극동풍.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 개의 순환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저위도 쪽에 있는 열대순환,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 그리고 아한대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대순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대순환은 지금 모식적으로 보면 요 그림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가는 적도 반류와 요 북적도 해류 혹은 적도 반류와 남적도 해류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이 열대순환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도 해류와 그리고 적도 반류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이다라고 적으면 되고, 이러한 적도 해류는 우리 무슨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적도 쪽에 있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해류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 그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지금 남적도 해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열대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지, 남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북반구의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요거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열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게 여기가 아열대 순환인데, 아열대 순환은 지금 북적도 해류랑 그리고 태평양 기준으로 하면 북태평양 해류, 여기 있는 이 북태평양 해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열대 순환이죠. 요 아래는 남적도 해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남극순환 해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열대 순환입니다. 북적도 해류와 이런 남적도 해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라고 해서 무역풍 때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남극순환 해류, 북태평양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라고 해서 무역풍 때와,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남극순환 해류, 북태평양 해류는 무슨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서풍 때의 해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편서풍에 의해서 지금 요 같은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발생한 거 보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지금 무슨 방향이냐? 바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한대의 순환으로 넘어갈게요. 아한대 순환은 특징이 남반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남반구에는 없고 북반구에만 위치하고 북반구에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북반구의 경우가 대양의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막혀가지고 순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남극순환 해류처럼 그대로 쭉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이러한 북태평양 해류, 즉 편서풍 때의 해류와 편서풍 때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극동풍 때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극동풍에 의한 해류가 이루는 순환이 아한대 순환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표는요, 아열대 순환의 경우가 각 바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해류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렇게 스윙이 나타낸 만큼 아열대 순환이 가장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북반구가 아열대 순환에는 시계고 남반구가 반시계고, 열대는 뭐 시계고 반시계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빠르게 그려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순환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해류 중에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이런 식으로 쿠로시오 해류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든가 혹은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 혹은 페루 해류 이러한 것들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 남북 방향의 해류를 여기 대양에 대해서 대양이 바다죠. 바다에 대해서 서쪽에 있는 경우 서안에 있는 애랑 동쪽에 있는 경우 동안에 있는 애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대양의 서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양의 여기 서안에 있는 애들은 다 방향의 경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우리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해수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저위도일수록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해류들은 이미 따뜻한 해류의 경우가 차가운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해류의 흐름 자체가 따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난의 경우에는 따뜻할 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들 그 날개 부분에 스님이 난류와 한류를 정리해 두었는데 계속 난류와 한류 나중에 정리할게요 했는데 지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류는 일단 수온의 경우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높습니다. 반면에 한류는 수온의 경우가 낮아요. 난류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난류이고요. 난류의 염분의 경우에는 높습니다. 높음.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우리 난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온과 용존산소량 그 용해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차기 때문에 수온과 용존산소량 그 용해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잘 못 녹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습니다. 낮은 용존산소량이 적고요.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류라는 것은 같이 가는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영양염류도 적습니다. 이 영양염류가 무엇이냐면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말 그대로 플랑크톤의 그러한 먹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더 잘 자라나겠죠. 먹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난류의 경우에는 용존산소량도 부족하고 영양염류도 적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경우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류를 보면 한류는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위도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해류이고요. 염분, 용존산소량 이런 것도 다 난류와 반대입니다. 염분은 낮고요. 용존산소량의 경우는 높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잘 녹아들게 하겠죠. 영양염류의 경우는 요 용존산소량과 같이 간다라고 했었죠.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은 것이 특징이겠죠. 많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 대양의 동안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대양의 동안의 경우에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해류를 우리가 한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예시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양의 서안 쪽에 있는 해류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요 해류, 멕시코 만유죠. 멕시코 만유.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고 남반구에서 흐르는 요거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브라질 해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양의 동안으로 보면요. 대양의 동안은 가장 잘 알아둬야 될 캘리포니아 해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는 여기 태평양 대서양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죠? 북대서양 쪽에. 그 다음에 페루 해류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뚫려 있는 게 요거 하나죠. 일단 먼저 답부터 알려주면 비교적 폭의 경우가 대양의 서안은 좁고요. 유속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대양의 동안은 폭의 경우가 넓고 그리고 유속이 느린 것이 특징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러한 하천 같은 것이 흐를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폭이 좁으면서 물이 흐르는 폭이 좁으면서 엄청 손살같이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폭의 경우가 넓으면서 느리게 천천히 흐르는 그러한 강물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 폭의 경우가 좁고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경우가 서한인 거고, 넓게 그러면서 느리게 흐르는 게 요 동안인데, 요것을 부르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건 아닌데 거기다 적어두세요.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바다가 강화되었다 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것이 좁고 빠르게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서한 강화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왜 서쪽이 더 강하게 흐르냐면요, 이 이유를 한번 거기다 같이 적어두면, 위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향력의 경우가 커져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커지기 때문. 이러한 전향력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즉 지구의 자전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 전향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한다 요 내용 말고도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떠올려 보면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한다 요 내용 말고도 적도에서는 전향력의 값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나요? 적도 지역에서는 전향력의 값이 적도에서는 0입니다. 요거 뭐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냐면요, 태풍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태풍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왜 0도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향력이 적도에서 0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향력이 커집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G2에서 수식을 가지고선 한번 설명을 그때 한번 배울 거고요. 지금은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전향력의 경우가 이 작용하는 힘의 경우가 커져서 그래서 나타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고, 요거가 실제로 물어보는 그러한 보기 중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로시오 해류랑 캘리포니아 해류랑 비교하면서 평균 속력이 더 빠른 것은 쿠로시오 해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서한 강화 현상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서쪽이 좁고, 자, 여기다가 대륙의 동안 쪽에다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써두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양의 동안은 어쨌든 한류의 경우가 흐르죠.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에서는 또 특히나 사막의 경우가 잘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북미와 남미를 좀 보면요,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가 약간 이 대양의 동안 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보다 지금 대륙에 이 서쪽에 많이 사막의 경우가 생기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 무슨 해류가 흘러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페루 해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온도가 한류가 흐르게 되면요, 한류가 흐르면 난류에 비해서 증발량이 많아지겠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 주변부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온도의 경우가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하강기류가 좀 발달하게 되죠. 고기압의 경우가 발달하게 되고, 그럼 비가 덜 내려서 이러한 한류의 경우가 흐르는 주변부의 경우가 사막의 경우가 더 잘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류가 바다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류의 흐름이 기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그게 바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 다음 장 프린트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미치거든요. 그게 바로, 자, 갑자기 이게 뭔 그림인가 싶을 텐데요. 요 그림은 프리미어 리그의 그런 일정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혹시 지금 듣는 학생들 중에서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프리미어 리그가 보통 언제 우리가 일어났나, 그 대회가 이루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면 막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2월에도 1월에도 즉 한겨울에도 프리미어 리그가 개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요, 1월이나 2월 굉장히 춥죠. 그때 한국 축구가 대회가 일어나나요? 절대 개최되지가 않죠.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가 겨울에도, 이런 한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해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48쪽에 보면 표층순환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층순환의 경우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한다. 즉, 에너지 평형에 기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대기와 해양에 의해서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의 경우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의 역할을 하는 게 표층순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해류 표층순환의 경우가 전 세계 기후 혹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류가 특히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북대서양을 보면 흐르는 난류, 멕시코 만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류가 특히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북대서양을 보면 흐르는 난류, 멕시코 만류가 있죠. 이러한 멕시코 만류는 1년 내내 연중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뉴욕과 그리고 레이아비크라는 요 지역의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고요. 레이아비크의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둘 중에 누가 고위도죠? 레이캬비크가 훨씬 고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뉴욕의 경우가 온도가 더 낮습니다. 지금 온도가 이런 식으로 표시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레이캬비크가 더 온도가 높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멕시코 만류의 경우가 흐르면서 레이캬비크를 아예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아이슬란드 부근을 뚫고 지나가 버려요. 반면에 뉴욕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륙 안에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멕시코 만류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러한 마찬가지의 과정이 런던과 퀘벡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퀘벡 그리고 여기가 런던입니다. 지금 둘의 경우에는 어때요? 위도가 동일합니다. 반면에 퀘벡의 경우에는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2도 1월 평균 기온이 거의 마이너스 12도고요. 영국의 경우 퀘벡의 경우가 이러하고 런던의 경우는 4도씨입니다. 4도씨. 그렇기 때문에 이 런던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러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것들이 개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월 평균에도 온도가 4도씨나 높으니까, 4도씨 정도로 꽤 높으니까요. 자, 그 이유도 바로 멕시코 만류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영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레이캬비크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완전 직접적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러한 지점이고요. 반면에 퀘벡의 경우에는 굉장히 멕시코 만류로부터 멀고, 그리고 대륙의 딱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아래 보면 요 레이캬비크와 뉴욕에 대한 내용이 좀 설명이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읽으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었던 멕시코 만류 말고도 대륙의 영향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레이캬비크는요 아이슬란드 쪽에 있는 곳으로서 아이슬란드는 섬이죠. 섬의 경우에는 주변부가 다 바다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뉴욕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대륙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부가 대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대륙과 해양의 경우 비열 차이가 난다. 요 얘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는데 대륙과 해양 중에서 비열이 더 큰 것이 해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의미는 겨울에도 이러한 온도를 잘 담아둘 수 있는 게 해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스스로 읽어보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변부의 해류.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여기 빈칸을 채우면서 여기 있는 그림 보면서 같이 채우도록 할게요. 난류, 한류라고 적혀 있는데 난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해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위도가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해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굵은 줄기로 흐르는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가 무엇이 있느냐?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요. 이러한 쿠로시오 해류가 큰 줄기가 작은 줄기로 갈래갈래 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해류를 황해 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대마도 아나요? 섬? 대마도 혹은 쓰시마 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으로 흘러가서 가면 대마 난류 혹은 쓰시마 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마 난류, 쓰시마 난류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들어가면 동한 난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쓰시마 난류의 일부가 원래 있었던 이 쓰시마 난류의 일부의 경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동한 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들의 각각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기억은 황해 난류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한류에 그 근원이 되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해주 한류입니다. 연해주 지방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요 연해주 한류에서 조금씩 작은 줄기로 나오는 한류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 한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보면 북한 한류와 지금 동한 한류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보면 북한 한류와 지금 동한 난류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서 생기는 그러한 곳을 뭐라고 한다? 조경수역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경수역.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조경수역이고 이곳에서는 영양염류, 플랑크톤 혹은 요온이라고 써있는데 용존이겠죠. 용존 산소량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어장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좋은 어장이 형성돼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동해안에서 동한 난류와 그리고 북한 한류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조경수역인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바로 동해 쪽에 있는 해류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유속의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요 화살표가 굵고 진하게 되면 유속이 빠르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굵은 해류들이 요로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죠. 요 해류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요 해류가 대만 한류, 스시만 한류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게 동한 한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 해류, 연해주 한류이겠고요. 요것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북한 한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속 분포를 보고선 해류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표층순환이 아무래도 해류의 이름들도 각자 굉장히 많았고 또 암기할 요소가 조금 있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러한 표층순환의 그 표층 해류들의 이름과 그리고 지역명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런 특히나 암기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는 혼자서 직접 그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서 반복을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해수의 심층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해수의 순환, 표층과 심층 배운다고 했었죠. 두 번째인 심층순환입니다. 심층순환의 이 내용 49쪽을 보면 성취 기준이 위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와 분포를 이해하고 이를 표층순환 및 기후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왜 발생하는지 첫 번째 그 발생 원리를 알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심층순환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분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 심층순환이 그냥 심층에서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표층순환, 기후변화 이런 것과 영향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49페이지를 한번 보면 오늘은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49페이지를 한번 보면 심층순환이라고 적혀있죠. 일단 심층순환은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심층에서 흐르는 해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층류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심층순환의 모형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의한 밀도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차분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심층으로 일단 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표층에 있는 애가 아래로 이렇게 이것을 아래로 하강을 한다는 것이 표층에 있던 것이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래로 침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침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밀도가 무거워진다는 것이고 이 밀도는 우리 수온과 염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 원인 때문에 우리가 열렴순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렴순환 혹은 밀도류라고도 심층순환을 밀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밀도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층에서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거나 혹은 염분의 경우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지면서 이렇게 심층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요 지점이 어디냐면요. 여기 좀 같이 보면 요 모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이 적도해역이고요. 여기로 갈수록 극해역입니다. 극해역의 경우 온도의 경우가 우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층에서 수온이 낮은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혹은 염분의 경우가 높아지는 지역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결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빙에 의해서 빙하의 경우가 얼게 되면서 염분이 높아지는 이러한 지점이 생기게 되면 침강을 하게 되고요. 그 침강했던 해수의 경우가 심해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표층류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층류에서 이러한 표층 해류에 의해서 그러한 얘네들의 온도, 가열된 이 에너지의 경우가 이러한 극해역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열, 냉각,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향 이러한 거는 무슨 말이냐? 저위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니까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에너지가 나가는 거는 에너지가 부족 상태니까 나가는 게 많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스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내용으로 글로 적혀 있는데 극해역에서 냉각된 해수가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게 되고 걔가 저위도로 심해를 따라서 확산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온대나 열대 지역에 걸쳐서 매우 천천히 상승을 한다. 그래서 표층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극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러한 심층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천천히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표층 순환에 비해서 심층 순환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심층 순환의 주기가 적혀 있죠. 이 침강한 후에 다시 심층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이 거의 1000년에 수백 년, 천년 정도에 가까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층순환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 실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좀 보면요. 탐구 과정부터 볼게요. 수조를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약 20도 정도의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우고 수조 한쪽에 구멍이 아래에 이렇게 여기 아래에 구멍이 뚫린 그런 종이컵을 물에 잠길 정도로 살짝 잠길 정도로 놓고 접착 테이프를 고정시킨다. 색소를 탄 얼음물을 준비를 하고요. 그것을 수조의 종이컵에 붓고 얼음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금물을 넣은 것을 해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얼음물을 넣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소금물을 넣는 경우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얼음물을 넣으면 요 얼음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구멍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표층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심층으로 흘러가겠어요? 20도보다 당연히 얼음물은 온도가 낮겠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크니 이 심층으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염분이 높으니까 밀도의 경우가 커서 이 심층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얼음물과 소금물 모두 수조의 물보다 밀도가 크므로 바닥에 가라앉은 후 바닥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음물과 소금물이 가라앉은 곳은 실제 해양에서 바로 요렇게 얼음물 혹은 소금물이 생기는 요 지점이 바로 실제 해양에서 침강, 아까 그렇게 표층에 있던 것이 심층으로 들어가는 걸 침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얼음물과 소금물이 바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층 순환에 해당을 하게 들어가는 걸 침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얼음물과 소금물이 바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층 순환에 해당을 하겠죠. 심층 해류라고 적어둘게요. 심층 해류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실제 해양에서 수온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낮거나 혹은 염분이 높은 그런 고밀도 해수가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러한 모형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층순환의 관측 요 부분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층에서 침강하여서 흐르면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수 덩어리, 우리 공기 덩어리와 마찬가지로 기단과 좀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었죠. 수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S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 수계의 경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즉 수온연분도에다 나타내게 되면 걔네들의 이동 경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한번 자, 사람들이 대서양 약 9도, 이건 위도거든요. 9도 S 정도의 수심의 그 9도 S 정도에서 수심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면서 해수의 경우를 한번 성질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TS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랬더니 A라는 애가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염분과 수온에 따라서 한번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뭉텅이로 해수의 경우가 덩어리가 나눠지는가를 일단 알 수가 있었고요. 얘네들이 지금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거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어떤 거가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A의 경우에는 요 TS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뒀더니 요 정도 1.027 정도의 밀도를 가졌고요. C의 경우에는 1.0275 정도의 밀도를 가졌고 B의 경우는 그거보다도 밀도가 높죠. 그래서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A의 경우가 가장 위에 위치하겠고 해수의 경우가 그 다음에 C 해수가 위치하겠고 B 해수가 그 다음에 아래에 위치하겠구나. 밀도 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 C 해수의 성질의 경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정도, 지금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대서양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해수의 그러한 그 수온 연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C 해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냥 비슷한 해수가 둘이 다른 곳에 위치하네. 대서양에 위치하네.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냥 비슷한 해수가 둘이 다른 곳에 위치하네. 대서양에 위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지중해에 있는 해수가 여기로 이렇게 굴러 들어왔구나.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치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수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수계들은 서로 다른 성질인 수계와 잘 섞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이런 식으로 A가 있고 지금 요 그림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심해로 들어가서 요 사진을 찰칵 찍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내게 된 겁니다. 지중해 해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C로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대서양 해수 B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브롤터 문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브롤터 문턱을 보면요. 여기 부분이 지브롤터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중해 해수가 지브롤터 문턱을 넘어서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을 알게 되고요. 특히나 이 지중해의 경우에는 염분의 경우가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분이 높은 거 보이죠? 이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비교적 A보다는 큰데 하지만 A보다는 큰데 근데 B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뒤에 있는 대서양에 있는 심층순환의 그 분포가 사실은 또, 어렵기도 하고, 좀 외워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심층순환의 역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내용들도